자, 이제 57항 뒤에 있는 부록, 문장부호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부호 여러분들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어요. 언제 발표가 됐는지 칠판을 통해서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죄송합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란 말은 언제 썼냐면 1933년에만 썼어요. 그 다음 개정된 1988년은 한글 맞춤법이라고만 고시를 했어요. 한글 맞춤법 규정의 부록으로 처음 손을 보였던 문장부호가 26년 만에 새 옷을 입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걸 2014년도에 여러분들 발표를 했습니다. 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를 했고요.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이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그들이 여러분들 개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연 글을 쓰긴 하는데 문장부호라는 건 글을 쓸 때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게 지면 원고지에다가 글을 쓰는 게 이젠 많이 지양이 되고 컴퓨터 화면에서 글을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러니 컴퓨터 자판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문장부호를 좀 더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명목하에 여러분들 문장부호를 개정해 놨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친구들이 여기서 기존이라고 얘기하면 2015년 이전에 혹시 공부했던 친구들은 문장부호를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간혹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완전히 바뀌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유지를 하면서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문장부호.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문장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첫 번째 들어올까요? 1번 마침표부터 들어오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이쪽 문장부호는 머릿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 시스템을. 문장부호 시스템은 쓰는 경우. 이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안 쓰는 경우. 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안 쓰는 경우에서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 이 쓰는 경우는 언제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몰랐었네 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번에 개정 들어오면서 들어왔는데 둘 다 문제는 둘 다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둘 다 허용되는 경우 이걸 시험에 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암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쓰는 경우부터 항상 예문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쓰는 경우 당연히 서술, 명령, 청문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맨 끝에 쓴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 문장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끝.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붙임 내려옵니다. 이 붙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둘 다 허용이 되는 경우를 먼저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직접 인용한 문장 끝. 직접 인용한 문장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뒤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쓰지 않는 것도 허용을 한다. 둘 다 허용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바로 떠나자. 이것도 되고 지금 바로 떠나자.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 확인됐고요. 붙임이도 여러분들 둘 다 허용되는 경우 애를 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유형으로 들어오면 문장부호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첫 번째 이론을 통해서 하나가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예문만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2018년 기출문제는 문장부호가 나왔던 직렬이 9급 기상직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9급 기상직은 이 두 개 문제 유형을 믹스를 해버렸어요. 이 이론에 맞는 예문을 잘 썼는가라는 문제였었습니다. 문제 난이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 난이도는 당연히 상중하 중에서 상이죠. 문제 난이도 상중하는요, 여러분들 문제가 길고 짧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난이도 상이에요.
그래서 문학 문제나 비문학 문제는 여러분들 난이도가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걔는 외우지 않아도 풀어낼 수 있는 정보가 본문에 가득 들어있으면 그건 문제가 두껍더라도 문제가 뚱뚱하더라도 난이도 상중하라고 얘기는 그 상이라고 얘기는 못하죠. 이해되셨어요? 문장 부호는 내용은 적지만 이론에 대한 부분을 암기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암기를 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니까.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예문을 이렇게 들어왔고 이 예문과 관련된 이론 들어오면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 쓰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18년도 기상직 문제가 참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내고 이 예문까지 일치를 시켜야지만 거기선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걸 수가 없거든요. 왜요? 문제 기준점 나 시험 범위 안에서 냈다. 이 출제 범위 안에서 냈는데 수험생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쭉 들어왔고 이번에는 이쪽 쓰지 않는 경우 들어옵니다. 다만 제목이나 표에는 쓰지 않는다. 와, 그럼 압록각은 흐른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 같습니까? 얘는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책 제목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밝혀줘야 해요. 그 다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쓰지 않는 경우는 표어라서 건강한 몸 만들기도 표어라서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쓰는 경우, 쓰지 않는 경우 확인됐습니까? 여러분들 쓰는 경우 대부분 다 쓴다. 쓰지 않는 경우 언제? 책 제목이나 표어. 둘 다 허용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할 때 반드시 쓴답니다. 예를 든다면 1919년 3월 11로 들어오면 1919.3.1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3 다음에 점도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왜냐면 우리는 1을 쓰니까. 거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에도 이렇게 쓰거나 그 다음 마침표 대신 가운데 점을 써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조건 뭐 있습니까?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나머지 4번은 여러분들 됐고요. 4번의 붙임. 마침표 대신 얘네들은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개정 전에는 마침표라고 이름 못 붙였어요. 온점이라 그랬었지. 됐죠? 물음표 들어옵니다. 물음표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모양처럼 모양인 거고요. 먼저 쓰는 경우부터 확인합니다. 1번 의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는 당연히 쓴답니다. 뭐 그건 다 아는 내용인 거고 붙임일 들어옵니다. 한 문장 안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에 물음에만 쓰고 몇 개 그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자, 예문 들어옵니다.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문장 부호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물음표가 1개인 이유는 이건 너무 쉬워. 대답이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달라져요. 대답의 개수 하나, 그러면 물음표도 하나. 너 여기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대답이 3개이기 때문에 물음표 개수도 3개다라는 당연한 내용을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의문의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그때는 물음표를 안 써도 된다.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그 다음 똑같아요. 제목이나 표일 경우에는 또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당연히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제목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론으로 해놓고 이론 옆에다가 여러분들 적절한 예시 2가지가 잘 되어 있는 예문으로 문장 부호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지요. 그 다음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 내지는 빈정거림 내지는 여러분들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소괄호 안에 물음표를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 의심. 그 다음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점수군 빈정거림.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그렇다고 출가를 했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적절한 말을 넣기 어려운 경우. 그 다음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최치원은 태어난 해와 돌아가신 해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를 쓴다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그 다음 느낌표 들어올까요? 느낌표는 쓰는 경우 당연히 감탄문에서. 그럼 안 쓰는 경우 윗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여러분들 느낌표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 2번에도 여러분들 쓰는 경우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까지는. 그런데 뒤에 오는 이제 쉼표부터는 안 쓰는 경우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다 쓰는 경우만 나와요. 그래서 그 뒤쪽은 여러분들 쓰는 경우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갑시다. 아이고. 4번 쉼표. 뭐만 보겠다고요? 쓰는 경우. 여기만 확인을 하겠다고요. 자, 1번 같은 자격의 어구를 나열할 때 쓴다. 자, 첫 번째 문장, 주로 첫 번째 문장 시험 문제 나와요. 같은 자격의 어구를 나열할 때 쓴다. 근면, 검소, 협동 같은 자격의 단어를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만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그때는 또 뭐예요?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는 여러분들 둘 다 허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줄임표 앞에서는 쉼표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이런 데를 막 바꿉니다. 줄임표 앞에서는 쉼표를 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문으로 등장해요. 자, 그럼 광역시 문장부호 뭐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요거 있네 문장부호. 두 번째 요거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문장부호 있는데 먼저 포커스부터 맞추면 말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확인했고요. 쉼표 같은 자격의 어구를 나열한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불러? 점이 두 개니까 쌍점이라고 불러요. 뒤쪽 가면 나오겠지만 여기서부터 먼저 봐요. 쌍점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언제 써요? 나열할 때 써요. 쌍점은 띄어쓰기를 봐야 돼요. 쌍점은 앞은 붙여 쓰고 한 칸 여기를 뒤를 띄어 쓴다라는 내용이 뒤쪽 가면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 다음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 그닥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 들어갑니다. 6번도 여러분들 됐어요. 7번도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라 됐어요. 8번 끝. 그 다음 9번도 여러분들 9번 보시면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는 여러분들 느낌표로 오거나 아니면 뭐로 들어오는 거니? 쉼표로 들어온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10번, 11번도 여러분들 예문 읽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2번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한번 없애볼까요? 갑돌이는 울면서 우는 게 여러분들 갑돌이인지 아니면 갑순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이상하게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들어와는 중의적 의미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뒷문장하고 구별할 때에는 쉼표로서 제시를 해놓자, 표시를 해놓자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 뒤로 쓴다. 이건 제가 별표 하나 할 거고요.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 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라고 해서 이 부분 이 예문 별표 할 거예요. 시험 잘 나오는 예문입니다. 근데 이때는 쉼표 대신 뭐를 쓸 수도 있다? 준표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허용되는 경우 이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 확인했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4번, 15번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선생님, 부정행위라뇨?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부정행위라뇨?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붙임, 쉼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기존에는 쉼표라는 용어를 안 쓰게 했어요. 반점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제 반점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쉼표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쉼표가 제일 많아요. 1번부터 15번까지 있죠. 그래서 쉼표는 여러분들 문장 부호가 나오면 꼭 하나씩 보기 1, 2, 3, 4번에서 꼭 하나씩 나온답니다. 가운데 점 들어오겠습니다. 가운데 점. 열거할 어구들이 있는데 그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겠다. 민수하고 영희 하나. 물론 이 사이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민수와라는 조사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생략된 그 자리에 문장 부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자격이기 때문에 이때는 쌍점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선미와 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고요. 짝을 이루는 어구들. 중간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한과 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이요. 중간에 이렇게 선생님 짝을 이루는 어구들이 있다면 이거는 쉼표랑 조금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좋은 지적.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밑에 보시면 얘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때는 가운데 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즉,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한과 이 과라는 조사가 들어갔으니까요. 무형량이 늘고 있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뭐도 되냐면 한, 그 다음 이, 쉼표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이, 아무것도 쓰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점이 단독으로 홀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도 여러분들 1번 이 부분만 여러분들 좀 홀로 쓰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민수 다음에 컴마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네 두 개가 여러분들 서로 짝을 지었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출제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시험에 낼 거예요. 저는 반드시 가운데 점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 나머지는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부분이죠. 하천 수질의 오염 조사와 분석. 그럼 모두 맞아요. 쉼표도 맞고 그다음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공통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자, 이때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점 대신 또 뭐 쉼표를 쓸 수도 있다. 즉 가운데 점이나 쉼표는 조사와 과 이 말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럼 가운데 점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까 제가 별표한 그 내용. 쟤는 반드시 쉼표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점이 꼭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서 쟤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가운데 점 끝. 이번에는 쌍점 들어올까요? 쌍점. 예, 쌍점은 여기선 여러분들 띄어쓰기만 확인하자 그랬어요.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씁니다. 문방사 후 띄어쓰기 확인하세요. 앞에는 붙이고 뒤에는 띄어쓰고. 그 다음 얘 들어왔고요. 괄호 2번. 희곡 등에서도 앞에는 붙이고 뒤에는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 괄호 3번. 조심하세요. 시와 분. 시간, 분, 장과 절을 구별할 때 쓴다. 오전 10시 30분은 쌍점을 어디를 조심해야 될까? 양쪽 다 띄어쓰지 않음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시원에 뭐 6권 제15장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띄어쓰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씁니다. 즉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장보호라는 건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글자가 안 들어갈 때 그걸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천군대 백군 이렇게 들어오면 천군대 백군은 와 띄어쓰기 할 때 양쪽 다 우리 띄어쓰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대는 의존명사였었으니까. 그런데 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쌍점으로 들어왔을 때는 띄어쓰기 조심해야 되겠다. 이때는 여러분들 양쪽 다 붙였습니다.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이것과 이것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모두 다 붙여 쓰는 내용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점 마무리할게요. 7번 빗금 들어옵니다.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날 때 그 사이에 쓴다. 먹이다, 먹히다, 남반부, 북반부 대비되는 거. 자,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 2번. 뭐 기준 단위 이건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뒤쪽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빗금에서 여러분들 시, 행이 바뀔 때는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근데 시는 전부 다 길게 쓸 수는 없고 그럴 경우에는 특히 공무원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이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에 행을 나눌 때는 빗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빗금이 2번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건 뭐? 네, 잘 알다시피 연이 바뀌었을 때는 빗금이 2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붙임 내려올까요?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였을 때, 붙여 쓰는구나.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3에서는 당연히 양쪽 다 띄어 쓰는 걸로 가겠습니다. 시에서는요. 자, 그 다음. 그런데 뭐 하겠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럼 이제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다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영양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 8번. 큰 따옴표 들어오겠습니다. 큰 따옴표도 여러분들 언제 쓰지? 언제 쓰지? 그 부분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요. 큰 따옴표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글 가운데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쓰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처럼 여러분들 큰 따옴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맞고 직접 인용 문이 들어왔을 때는 큰 따옴표를 쓰는 게 맞고요. 바로 2번.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나는 광운이 아니냐 하는 이제 밖에 소리가 나는 거지. 밖에 소리가 났을 때는 큰 따옴표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 2번째 예문 들어올게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할 듯합니다. 라는 뒤에 보세요. 뭐를 떠올렸대요? 시구를 떠올렸대요. 속담을 떠올릴 수도 있고 시구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전부 다 뭐를 쓰겠다고요? 작은 따옴표 안 쓰고 큰 따옴표 쓰겠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처럼 할머니 편지의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뭐 없었어요. 뭐 등등 여기까지는 됐어요. 밑에 있는 예는 됐고 2번째 예문에서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담을 인용하거나 어떤 시구를 인용할 때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큰 따옴표를 먼저 쓰겠다고요. 됐죠? 그럼 작은 따옴표는 언제 쓰냐면 1번 그는 먼저 인용을 했어요. 그가 한 말을. 여러분! 지식이 반이란 말은 말 들어보셨죠? 전체 대화가 있고 그 대화 안에 그 사람이 또 인용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큰 따옴표를 다시 쓰면 앞부분의 큰 따옴표랑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차이를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한 말 안에 있는 또 인용한 말이 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마음속으로 한 말은 작은 따옴표로 쓰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작은 따옴표로 들어오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 10번 소가로부터 시작합니다. 10번 소가로 별표 하나 하셨습니까? 1번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에는 소가로를 쓰는 게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니체, 독일의 철학자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소괄호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2014년 12월 19 다음에 1 해당하는 글자에 해당하는 문장부호 있는 거 확인됐지요. 네, 점 있는 거 확인했고 요일 들어왔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들어왔고요. 그 다음 2번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별표 하나 할까요? 자, 들어오자고요. 읽으세요. 기호. 읽었어요. 뒤에 한자 읽으세요. 앞에 글자는 모르고 뒤에 글자는 알아요. 호. 이러면 안 돼. 그때는 여러분들 안타깝다. 이걸로 문장부호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 진짜 자신감 있게 읽었을 텐데. 친구가 와서 야, 이 한자 읽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소가로라는 기능은 앞에 오는 예하고 뒤에 오는 예하고 음이 같을 때 소가로를 써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소가로를 써줘요. 기호. 근데 친구는 이걸 안 물어보고 이걸 물어본다니까?
그때는 자신 있게 뭐라고? 기호!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 자세. 요걸 물어보지 않고 뒤를 물어본다니까 소가로 들어가 있어. 뭐야? 자세!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요. 마치 이것처럼 커피라고 했을 때 커피! 소가로는 괄호 밖과 괄호 안이 같을 때 소가로를 쓴답니다. 에티켓. 야, 이상한 글자 있다. 야, 읽어줘. 에티켓!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답니다. 단,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 소괄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괄호가 있을 경우가 문제라는 거지. 그건 뒤쪽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저 별표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날 때 쓴다.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4번, 5번, 6번, 5번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빈칸으로 표시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11번 중괄호와 관련된 부분 들어오겠습니다. 중괄호는 여러분들 모양이 저렇게 돼요. 중괄호를 쓸 경우에는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조건을 동그라미 쳐야죠.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주격조사, 이가, 그 다음 국가의 성립 요소 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아우, 중괄호 참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저 같으면 이제 요거 낼 거예요. 제가 출제진이면.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문장 그대로 시험으로 내기에 참 좋은 문장 사이즈예요. 네, 저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런 문장 부호를 낼 때는 그 다음 줄로 넘어갔을 때는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시험지 안에서 한 줄짜리로 딱 완벽하게 들어오는 예문을 많이 선호한답니다. 출제진들이. 예,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중괄호 확인했고요.